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창업 문화와 경영의 도성정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는 좀 다소다난했죠. 네.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고, 그죠? 네, 그래서 수요일 날, 하루 쉬시면서 선거도 하셨을 텐데, 네. 이렇게 한 주를 봤고요. 네, 이제 봄이 완전히 무르긴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또 봄비가 내려서, 훨씬 더 이제 봄에, 성큼 더 다가선 것 같네요.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환경 분석을 쭉 했었었는데요. 오늘은 이 해외 시장의 법률적 환경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의 법률적 환경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그 하나 국가에 또 지구상 이 모든 나라의 그죠? 국가에는 각 나라만의 어떤 고유한 법률 및 관습이 존재하죠. 이러한 이 법률적 환경의 차이가 이 글로벌 창업 또는 이 글로벌 기업의 이 사업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금일 학습 목적은 이 글로벌 시장의 법률적 환경을 이해하는 거고요. 깊이 있게 이제 뭐 법률적인 어떤 해석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글로벌 시장의 법률적인 어떤 환경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걸 분석해서 이것이 이제 글로벌 경영이나 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법률적 환경과 관련된 이제 국제 경영에 또는 국제 창업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또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법률에 대한 각 국가마다 이 법률 시스템의 차이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글로벌 이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재화, 뭐 사람, 돈, 그리고 기술 이런 것들이 지금은 뭐 코로나19 사태도 그렇지만 이제 뭐 국경을 이렇게 넘나든다는 의미가 사실 없잖아요, 그죠? 이 국경을 넘어서 이동할 경우에 적용되는 각 국가만의 어떤 법률 규정이 있고 그 규정 이외에도 뭐 포장이라든지 광고라든지 판촉이라든지 또 그 나라만의 어떤 레귤레이션 규제라든지 폴리시가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기준 여러 가지 등 뭐 미국 같은 경우 뭐 FDA 뭐 전자 인증 같은 경우엔 뭐 미국은 UL 뭐 유럽은 C 중국은 뭐 CCC 뭐 이런 규정들이 있죠. 따라서 그래서 글로벌 이런 그 창업을 또는 글로벌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각국의 법률 체계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법률적 환경을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률 시스템의 차이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법률 체계는 크게 성문법과 관습법이 존재하죠. 사실 이 통일된 법제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의 환경이 모두 각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점, 그리고 뭐 법률에 대한 규정이나 절차 등이 나라마다 다르고, 이들 법률 규정이나 절차 등이 다른 전통이나 또 관습하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때 이런 각 국가의 서로 다른 법률 시스템과 법률 환경을 잘 이해해야 이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성문법과 관습법에 있어서는 이 성문법은 뭔지 아시죠? 네, 우리나라 또는 일본, 뭐 유럽 국가들과 같이 에서 사용하는 이런 법률 시스템을 우리가 성문법이라 하죠.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영국과 뭐 미국, 뭐 영연방국가에 속하는 이런 국가들은 대부분 이런 관습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관습법은 성문법과 달리 우리가 이제 성문법에 익숙해서 이 관습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더 드리면 이 관습법은 성문법과는 달리 이제 법률에 대한 이런 사항이 구체적인 법률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만 헌법이나 또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 사회의 어떤 전통이나 관습 또는 판례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관습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법률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 세계는 이렇게 성문법을 채택하는 나라와 관습법을 채택하는 나라, 즉 불문법이라고 하죠. 두 나라로 나눠볼 수 있고요. 이 성문 체계에서 이 법률 시스템은 뭐 우리나라도 있던 것처럼 뭐가 있죠? 세 가지.
민법, 상법, 그리고 형법 이렇게 나누죠. 또한 뭐 재산권은 이런 재산의 어떤 공식적인 등록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또 반면 이 관습법에서는 과거의 어떤 판례나 또 관습에 의해서 법률이 형성되기 때문에 재산권을 사용함으로써 확립되는 뭐 소유권의 기반을 두고 있죠. 이처럼 성문법과 관습법에는 법률의 조항도 다 다릅니다. 다를 뿐만 아니라 법률이 진행되는 절차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성문법 체계와 관습법 체계에 있어서의 어떤 소송 진행 절차의 가장 큰 차이는 뭐 영국이나 뭐 미국 등 관습법 체계에는 이렇게 우리 영화에 보면 쭉 배심원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 배심원단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국민 배심원 뭐 이렇게 해서 제도도 있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이제 성문법에 있어서의 어떤 보완책으로 쓰는 거고, 관습법에 있어서는 이런 배심원단의 어떤 배심원 결정들이 또 판사와의 이런 결정과 이 기존에 있는 이런 판례를 통한 그 결정하고 또 같이 협의해서 최종 판결을 하게 되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습법 체계하에서는 이런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법률의 소송 절차에 관여하여 내리는 의사결정을 법률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는 이런 배심원 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죠. 그에 반해서 이 성문법 체계는 뭐 이와 같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법률 소송 절차에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가끔 이제 뭐 시민 참여 뭐 이렇게 해서 배심원을 뭐 이렇게 선정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이제 그 이런 배심원 제도가 없기 때문에 뭐 법률 전문가인 뭐 검사나 또 변호사나 뭐 판사에서 거의 법률적인 절차가 진행되죠. 이처럼 이 법률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고 뭐 소송이 진행되는 절차나 또 법률적인 어떤 구제가 진행되는 절차에 있어서도 성문법과 관습법엔 차이가 보입니다. 또 이 성문법과 관습법이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존재를 하지만, 또 하나 뭐 특이한 법이 있다고 하면 중동 이슬람 국가를 들 수 있겠죠. 중동 이슬람 국가의 이슬람법, 샤리아라고 하죠. 샤리아. 이 샤리아의 기본적인 뜻은 인간의 올바른 삶을 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해요. 이런 이슬람 신자들의 어떤 비즈니스를 포함한 삶은 모든 것이 다 다루는 어떤 포괄적인 법전이죠. 함무라비 법전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슬람 법전은 이 두 가지 기초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성수론 법전, 코란에서 비롯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디스, 이 마호메트와 그 교우의 언행록이죠. 가 그것입니다. 특히 하디스는 금지된 하람 제품과 악습에 대해서 하나하나 규정을 하고 있죠. 그렇게 코란에서 지시하는 것은 뭐 형법이 많이 닮아 있어서 하디스의 내용은 또 관습법에 상응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하고, 따라서 이제 중동 지역에서 비즈니스 하려면 이 두 가지에 대한 또 이슬람법에 대해서 자신 사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국제법을 보면 이런 특성이 각 국가들의 어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에 존재하며, 또 법률 체계와 법률 행정 조직이 많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 다음으로 이제 국가 주권과 법적인 어떤 관할권을 잠시 볼 텐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나라에 뭐 창업을 하거나 그 나라에 진출할 때 있어서의 조인트 벤처를 하거나 아니면 그 관련된 관계사와 협약을 맺을 때에 주로 뭐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럼 그 계약서 밑에 반드시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죠? 만약에 분쟁이 발생할 때 어디 관할 법원에 가서 할 거냐라는 걸 명시합니다. 그처럼 요 법적 관할권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법적 관할권은 적용 법률 체계와 이런 관할 법원의 문제로 계약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합니다. 이런 법적 관할권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국제 기업 간에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법률 체계를 적용할 건지, 그리고 어느 나라 법원에서 관할할 것인지를 의미를 하고요. 보통 왜 계약서를 쓰면 그 계약서에 갑과 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병도 있고 정도 있고 한데,
계약자와 뭐 피계약자 또는 이 계약의 어떤 당사자 양방향의 어떤 가불을 우리가 규정을 하는데 뭐 물론 영어로 쓸 때는 가불이 아니죠. 어쨌든 이 계약서를 쓸 때 이제 주로 갑의 위치에 있는 관할 법원에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한 국가 내 모든 경제 활동은 그 나라의 법률에서 지배되고요. 그죠? 그리고 뭐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있어서는 어떤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항상 문제되고 이슈가 됩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제 저도 한 사례가 있는데 미국 내에서도 특허에 대해서 좀 더 권리를 그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으로 해주는 주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리조나 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특허권자가 뭐 이렇게 라이센싱을 할 때에 미국에서 라이센싱 할 때는 주로 이제 뭐 아리조나 관할 법원을 따르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훨씬 더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거든요. 거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문법이 아니라 관습법, 불문법이기 때문에 기존의 판례를 보고 이제 많이 가야 됩니다. 그것처럼 법적 관할권의 중요성이 나타나는 사례는 아주 많고요.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 그 다우 케미칼이라고 하는 다국적 기업과 인도의 어떤 보팔주 정부 사이에서 일어난 뭐 법적 소송이 있었는데요. 인도의 이 보팔주에 위치한 다우 케미칼 이 해외 공장이 1970년대에 큰 폭발 사고를 일으켜서 한 3천여 명의 사상자와 유독가스에 감염된 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아주 그냥 뭐 재앙이었죠, 재앙. 그런 재앙에 있어서 이 최대의 이 산재 사건을 놓고 인도의 보팔주 정부와 다우 케미칼 사이에서 먼저 이 소송이 어디에서 어떤 법률 하에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1차 소송이 진행됐고요. 그때 당시에 이 어디에서 소송이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하면 우리나라 기업에 유리하게 판결이 나겠죠. 이 배상의 범위나 배상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1인당 뭐 그때 당시 제가 저도 뭐 저 어렸을 때니까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 이 인도 정부는 1인당 배상 규모가 큰 다우 케미칼 본사가 위치한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했고요. 다우 케미칼사는 1인당 배상 한도가 적게 규정되어 있는 오히려 인도에서 진행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국제 분쟁이 발생 시에 법적 관할권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그래서 이처럼 법적 관할권 문제가 계약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서 먼저 어느 나라에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또 어느 나라의 법률 체계를 적용할 건지에 대한 문제부터 소송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꼭 국제법이 아니어도 국내의 뭐 기업 간의 계약서 쓸 때도 마찬가지 관할 법원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되어 있고 맨 마지막 조항에 그거를 명기를 하죠. 그래서 이 국제적 계약을 할 때는 체결할 때 비록 그것이 간단한 수출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이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에서 이걸 반드시 명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법의 적용 영역인데요. 국내법의 적용 영역 부분에 있어서는 그 현지국 법률과 국내법이 서로 다른 경우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특히 이 반독점 분야나 제품의 안전에 대한 문제 또 이 PL범이라고 하죠. 제조물에 대한 책임, 이 Product Liability라고 해서 이 제조물에 대한 뭐 책임 배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은 현지국과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는 분야여서 이 국내법 적용 영역에 대한 것들이 민감하고요. 또 글로벌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국제 기업들은 먼저 이 현지국 법률 규정을 이해를 하고 현지국 법률을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시장으로 보는 뭐 창업이든 뭐 보면 어쨌든 전 세계의 그 생산 처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중국을 둘 수 있을 텐데 또 요즘은 이제 급격히 중국 인구나 중국의 어떤 그 생활 또 문화 이런 부분이 발전을 해서 많은 소비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미국을 가장 큰 소비 시장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기업들 또 우리나라 어떤 창업이나 뭐 실리콘밸리도 있고
그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진출할 때 반드시 요 제조물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미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문법이 아니라 관습법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수 문화가 되게 수라고 하죠. 이제 이렇게 소송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되게 활발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맥도날드 앞에서 맥도날드에 입은 그 고객도 아니에요. 햄버거 사 먹지도 않았는데 맥도날드에 이렇게 장애우들이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경사진대에서 어떤 한 친구가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사례입니다. 거기서 이제 스케이트보드를 탄 거예요.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고 뇌진탕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케이트보드 탄 친구가 그 맥도날드에게 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송을 건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맥도날드가 졌습니다. 그래서 그 수를 한 사람에게 배상을 하라고 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어이없잖아요, 그죠? 그 맥도날드를 산 고객도 아니고, 그리고 그 지역, 그 가게 앞에 있는, 거기 와서 놀아서 오히려 가게에 피해를 줬으면 오히려 반대로 이제 소송을 해야 될 텐데, 소송을 해서 하는 뭐 그런 부분들. 또 이래서 프로덕트 라이빌리티는 반드시 이제 어떤 제품이나 제조물에 대한 미국에 수출을 할 때는 뭐 인증, 그러니까 전기 제품 같은 경우에는 UL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또 뭐 받아야지만 이제 현지에서 이 거래가 가능하니까 판매가 가능하니까. 또 하나는 그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이 그 제조물 책임보험입니다. 또 제조물 책임보험. 이걸 이제 프로덕트 라이빌리티라고 해서 뭐 PL보험이라고 합니다. PL보험. 이거는 이제 국내 보험사에서도 다 들어주고요. 뭐 PL보험을 반드시 들어서 가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조세 분야에서까지 현지국과 충돌이 야기되기도 하고요. 네, 잠시만요. 지우고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외적인 미국 법에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미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벗어난 전 세계에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이 적용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초국가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첫 번째 해외 부패 방지법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뇌물을 주거나 해외에서 어떤 부정부패를 일으켰을 때, 미국 국내법, 그러니까 그 나라의 법이 아니라 미국 국내법을 적용을 받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독과점법이 있습니다. 독과점법.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외국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또 전략적 제휴를 맺었을 때 그것이 미국 시장의 경쟁 정도를 저해하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인수합병의 계약을 맺더라도 미국 시장 내에 경쟁을 저해한다고 한다면 독과점 금지법을 적용받아서 미국 정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과점 금지법과 해외 부패 방지법은 미국의 주권을 벗어나 전 세계에 활동하는 모든 미국 기업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초국가적인 법이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보면 이 법적 관할 문제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다우케미칼 사례입니다. 1980년도. 제가 70년도 알고 있는데 이게 장기화돼서 아마 그럴 거고요. 인도의 다국적 그 현지 공장에 대한 폭발 사고로 인해서 큰 소송이 나기도 했죠. 그래서 어디서 소송을 할 건가,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법률 체계를 진행할 건가에 대한 분쟁이 났었고, 그래서 인도는 미국에서 오히려 소송을 진행하기로 원했죠. 왜냐하면 미국의 생활 수준, 또 미국에서 아무래도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이제 여기니까 그렇지만 이제 미국 대학 다우케미칼, 다국적 회사인 다우케미칼은 오히려 인도 현지에서 소송을 하기에 왜냐하면 관련된 이제 판례나 또 사건 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또 그 나라의 어떤 현지 수준이나 생활 이런 것들을 고려한 배상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첨예한 다른 어떤 의견과 또 법적 관할 문제를 다퉜던 가장 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음 이어서는
법률적 환경과 관련된 국제 경영 문제에 대해서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적인 환경 부분은 이 법인에 대한 결선 부분부터 볼 수 있을 텐데요. 국제 기업이 해외에 법인 설립 시에 공정한 대우를 보장받는 문제로 이 투자 보장 협정을 맺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선배인 기수가 되시겠죠. 또 여기 이비즈니스 창업학과에 오신 분들에게는 우리 1기입니다. 1기 중에 유무역 대표라고 계신데 이분께서 일본 오키나와의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을 좀 시작하고 계신데 사실 이분은 그래도 이 여건이나 환경이 상당히 좋으셨어요. 또 그 와이프분께서 일본 분이시고 또 일본어도 좀 가능하시고 영어도 가능하고 해서 좀 쉽게 이렇게 이제 어쨌든 이제 여건이 되니까 가능할 줄 알았는데 여러 이제 정치적 또 경제적 이런 법률적인 환경에 대해서 직면하게 됐죠. 그리고 이 글로벌 이미지 창업학과에 오신 분들은 마지막 학기에 가급적 이제 글로벌 그 창업 실습을 저희가 이제 하라고 하는데 3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마지막 학기에는 3학점을 대체하는 글로벌 창업 현장 실습을 하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 계획했던 이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걸 가지고 본인이 희망하는 그 국가에 가서 이렇게 창업을 해볼 텐데요. 그 류미혁 대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본 오키나와의 프랜차이즈를 한 것도 그 글로벌 창업 현장 실습을 통해서 구체화를 한 거죠.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일본은 외국인에게 그렇게 프렌들리하지 않았대요. 더군다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이제 그 한일 간의 어떤 무역 그 분쟁이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또 일본 뭐 불매운동, 일산 제품 불매운동을 하고 하다 보니 뭐 여행도 안 가고 그러니까 원래 대구에서 그 일본 오사카까지 직항이 있었는데 그 직항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그러니까 대구에서 그냥 뭐 여기 K2 공항이죠. 통천 비행장에서 바로 오사카까지 가면 되는데 서울까지 그죠? 인천공항까지 리무진 타고 가서 인천에서 다시 오키나와 가서 오사카 가서 비행기를 또 이렇게 트랜짓해서 오사카에서 오키나와 가고 뭐 이렇게 불편한 이게 이제 정치적 어쨌든 리스크잖아요. 발생했고 뭐 이런 법인 결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 페이퍼워크나 그러니까 이게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은 곤란함을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일본 쪽에 이런 그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있으면 그런 그 선행해서 이런 학습하고 경험했던 분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기업이 그 국제기업이 해외에 투자하실 때 그 투자에 대한 자산의 안전성을 보장받는 문제와 또 현지 기업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이 대우를 받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즉 기업이 이런 뭐 창업기업이나 기존 기업들이 이런 외국에서 현지 법인을 세웠을 때 현지 법인의 어떤 자유로운 활동과 공정한 대우 그리고 현지에 투자한 재산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국가와 국가, 그죠? 이 왜냐면 개인이 국가와 이렇게 뭐 내고를 하거나 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또 즉 양국 정부 사이에 어떤 투자 보장 협정을 맺게 되면 외국 기업이 투자한 자산의 안전성 그리고 외국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게 되죠. 따라서 이제 그 정부와 정부 사이 이런 투자 보장 협정이 맺어진 다음에 그 나라 이렇게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면 이렇게 특허, 상표권,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거는 이번이 4월 18일이니까 4월 25일 날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제가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재권에 대해서. 일단 지재권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특허권은 뭐죠? 발명자의 생산품, 이의 사용 및 판매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전 세계 최초의 특허권은 뭘까요? 스테인글라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유럽 중세 시대의 교회에 가면
유리창에 이렇게 색깔별로 넣어서 뭐 예수상을 그린다던가 아니면 예수님의 스토리를 이렇게 그 창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 유리에 그렇게 색깔을 넣는 스테인 글라스에 대한 특허가 그 기술을 최초로 준 게 바로 전 세계 최초의 특허 1호 특허였습니다. 이 특허를 주는 원리는 뭘까요? 왜 특허권을 줄까요? 네, 클릭을 해보는 거예요. 특허를 주는 원리는 말 그대로 이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왜 그럴까요?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를 해줘야 이 발명자는 더 나은 또 새로운 어떤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또 창의적인 제품들을 하겠죠. 이 사람이 하나 이렇게 새로 그 발명을 하고 했는데 누구도 다 카피해버리거나 돈 있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그냥 불법 도용을 하거나 만들어버리면 이 발명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을 전혀 낼 수가 없게 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서 이렇게 그 창의적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되니까 이런 그런 발명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어쨌든 이 발명자의 이 창의적 활동들을 더 하게 되고 그 산업들이 더 잘 이렇게 성장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특허권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각 나라마다 특허청 또 특허를 관할하는 데가 생기게 되고요. 근데 웃기게도 이 특허가 양날의 검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 특허권을 너무 강하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쭉 특허권에 대한 그 내용들을 공부를 하거나 사례를 보니까 특허 권리가 이렇게 플럭스트레이션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특허권을 이렇게 보장을 엄청나게 강화할 때가 있고 또 이 특허권을 너무 강화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러니까 특허권을 너무 강화시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그 페이턴트 트롤이라고 해서 특허 괴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허 괴물들이 뭐냐면 각 나라 또는 뭐 어떤 그 연구 단체 또 비영리 법인이나 학교 이런 데 가서 괜찮은 특허들을 저가에 매집을 하고요. 그 특허를 갖고 있다가 그 특허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가 그 특허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또 유사한 특허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시작되면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사업이 잘 되면 이렇게 소송을 하는 거예요. 수를 해서 엄청난 보상액을 타냅니다. 그걸 이제 특허 괴물이라고 합니다. 페이턴트 트롤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특허권을 너무 막 이렇게 세게 보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페이턴트 트롤이 막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우리나라도 이 페이턴트 트롤을 통해서 그 수를 당하고 소송을 해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의 어떤 피해 보상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처럼 특허권을 너무 보장을 해주다 보면 이런 페이턴트 트롤이 기승하게 돼서 그러면 오히려 특허권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가 그거였잖아요. 기술을 잘 보호해서 산업이나 사람들에 대한 이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건데 이건 또 아니잖아요. 페이턴트로는 자기의 어떤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하죠. 이렇게 수를 하게 되면 기존의 그 원천적인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갖고 사업하려는 업체는 뭐 큰 업체는 모르겠으나 작은 업체는 망하게 됩니다. 거의. 그러다 보면 이 관련된 산업들이 오히려 타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특허 권리를 또 줄이게 됩니다. 쭉 줄이다가 너무 또 줄이면 어때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막 복제를 하고 뭐 특허권의 발명자의 어떤 권리가 보장되지 않게 되니까 다시 특허권을 또 강화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제가 봤는데요. 뭐 제가 가장 핫했던 게 보면 뭐 베이럴법이 있을 시절에 뭐 80년대 이때가 가장 좀 핫했고 조금 뭐 쭉 내려 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페이턴트 트롤이 엄청나게 막 기승을 부려서 뭐 90년대 2000년대 쭉 오다가 다시 이제 강화해서 거의 정점을 찍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언제일까요? 삼성과 애플이 그때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서로 엄청나게 특허 소송을 할 때, 물론 결국은 그들만의 이런 경쟁이었고, 오히려 이런 노이즈 마케팅으로 해서
탑 1, 2를 둘이서, 그러니까 기업에서 다 독식을 하게 됐는데, 그때도 예, 정점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즘은 조금 이렇게 다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처럼 이렇게 특허권, 은 발명자의 어떤 발명품, 생산품, 그래서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거고요. 저작권은 뭘까요? 저작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직도 이 온라인 강의에 이게 익숙하지가 않네요. 예. 저작권. 예. 저작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작곡가, 작사가, 예술가 이 발행인들이 적용됩니다. 이 저작권에 있어서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무용입니다. 무용의 어떤 동작이나 고유의 동작들을 개발해서 하는 그런 창작 무용은 이 저작권에 소속되지 않더라고요. 네. 또 여러분들이 노래방에서 가끔 이렇게 뭐 약주 한잔 하시고 노래방 가시잖아요. 그러면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 불러도 그 한 곡 부르는 당 몇십 원은 다 이 원천 저작권자에게 가게 됩니다. 한국음반협회에서 그거를 다 수거를 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아마 지금 은퇴하셨을 텐데 그 고려대학교에 계신 한 분이 윤도현의 그 노래를 작곡을 했다고 해요. 작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은 뭐 다른 어떤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매달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불리우는 뭐 18번들 있잖아요. 뭐 그런 작사가 작곡가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매달 이런 음원 저작권 수입이 짭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상표가 있죠. 상표. 주로 공식적으로 등록된 유일한 디자인과 상호를 말하는 거고요. 또 상표는 뭐 예를 들면 나이키, 뭐 여러분들 아시는 뭐 나이키 로고 있잖아요. 이거 지워야 되는군요. 그냥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사라지지 않는군요. 나이키, 요렇게 생긴 이 그림이 맞나요? 요 나이키가 상표입니다. 상표입니다. 그래서 등록된 유일한 디자인과 상호를 말하는 것이고요. 한 일례로 근데 다음 주에 또 요거에 대해서 각각 지적재산권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은 제가 재밌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우리가 이거는 오프라인 강의 때 오히려 설명드리는 것도 나을 것 같아서 뭐 제가 봐서 다음 주에 요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구체적인 강의를 들을지 아니면 오프라인 때 만나서 강의를 들을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강의 때 강의를 드리는 게 낫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 상표까지만 하고요. 30분이 지났네요. 잠깐 브레이크 했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번 주차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뭐 차 한잔 드시고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